우리나라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건봉사에는 사명대사 기적비라는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비석에는 긴 글이 적혀져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러한 문장이 쓰여 있습니다. 승병들이 평양에서 외병을 크게 물리치고 2000급을 베었다. 이 내용은 임진왜란 당시 평양성 탈환 전투에서 승리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시 조선 관군들조차 연전 연패할 정도로 왜군에게 고전했는데 어떻게 스님들이 이런 큰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우리나라 승병의 역사는 삼국시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불교를 굳게 믿음으로써 국가와 왕실의 안녕을 보위해야 한다는 한국 불교만의 독특한 사상, 호국신앙과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마다 승려들은 살생을 금하는 교리를 어기는 것을 감수하고 군대를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승병의 최초로 기록된 역사서는 고려사 최영전인데요. 여기에 고구려 시기 당태종의 침공에 맞서 3만 명의 승병이 싸웠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통일신라 말기에는 밀란이 잦아지다 보니 사원에서는 자체적으로 경비 목적의 승병들을 양성하기도 했습니다. 후 고구려를 세운 궁예 또한 승병이 군벌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역사서들을 통해 삼국시대부터 승병들이 활약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승병들은 고려시대에도 크게 활약했는데요. 고려 땐 평신도 집단의 승려들을 징발해 전쟁에 동원하는 항마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군사훈련을 전문적으로 받았으며 국난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 예로 몽골 제국의 살리타이 장군을 전사시킨 고려 장군 김윤우도 항마군, 즉 승병이었습니다. 이처럼 고려시대 승병들은 거란족과 여진족,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위세가 높아진 승병들은 점점 거대한 이익 집단으로 변모하게 되는데요. 거대한 사찰에서는 토지와 승병을 늘려가며 재물과 권력을 닥치는 대로 긁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고려 말기에 대사원이 난립하게 되고 이들이 대농장을 경영하며 백성을 상대로 고리대금 장사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즉 승병들이 백성의 고열을 짜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도전을 위시한 조선개국 과정에서 불교를 만학의 근원으로 여기는 숭유억불 정책을 펴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 조선시대에는 숭유억불 정책으로 불교가 억압받으며 승병들의 위세도 크게 꺾이게 됩니다. 사원의 토지를 몰수당하고 이전과 같이 승병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선 건국 후 200년이 지난 1592년 아이러니하게도 왕이 직접 사원의 승병을 조직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그 전쟁, 임진왜란이 발발한 것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임금이었던 선조는 평양으로 피난하였다가 다시 의주로 피난을 가게 되는데요. 이때 묘형산에 있던 당시 최고의 고승 서산대사에게 나라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고 서산대사는 이에 응해 전국으로 경문을 돌려 각 처의 승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 경문이 도달하기도 전에 스스로 승병부대를 조직한 승려도 있었죠. 바로 조선시대 최초의 승병장 영규대사입니다. 왜군이 침입하여 임금이 피난을 갔다는 소식을 들은 영규대사는 3일 동안 통곡한 후 스스로 승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의승 수백 명을 규합한 후 의병장 조원과 힘을 합해 청주성을 탈환하기까지 했습니다. 왜군이 예상외로 잘 싸우는 승병들에 당황해 성을 버리고 달아나버린 것이죠. 이는 임진왜란 최초의 읍성 탈환이니 그 활약이 무척 대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았을 것 같은 이 스님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활약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전쟁은 군대의 조직력이 얼마나 단단한가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당시 불교 사원은 승려들에게 엄격한 규율을 지킬 것을 항시 강조해왔고 그 덕에 승려들은 전쟁 속의 혼란 속에서도 상부의 명령을 잘 지키며 조직력을 탄탄히 유지했습니다. 또한 윤회 사상을 믿고 있었기에 내세에 큰 미련을 두지 않아 정신력 또한 대단했죠. 더구나 군량 보급에 있어서도 아주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근처의 사원들끼리 서로 군량을 조달 및 수송하는 시스템을 스스로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당시 승병들은 이 사원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쟁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보급 문제를 손쉽게 해결해버렸습니다. 또한 무기도 직접 생산해냈습니다. 각 사원에서 철 재련 기술자들을 불러 모아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군량 보급도 가능하며 심지어 무기까지 직접 생산하니 완벽한 군대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고 해도 무방하지요. 이것이 바로 선조가 승병을 다시금 찾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그 강력한 왜군을 직접 상대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군사훈련을 전문적으로 받은 군인들을 직접 그것도 백병전으로 부딪히기엔 무리가 있었죠. 하지만 승병들이 왜군에 비해 유리한 점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사용했던 무기 곤봉입니다. 곤봉은 보이는 것과는 달리 나무로 되어 있다고 해도 칼로 잘리지 않는 단단함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왜군들이 사용하는 일본도보다 사정거리도 훨씬 길었습니다. 처음에 왜군들은 별 시답잖은 무기로 싸운다며 승병들을 얕잡아 보았지만 그 특유의 단단함과 긴 사정거리에 맥을 못 추었습니다. 명나라 또한 일본과의 전쟁 때 정규군에게 곤봉을 보급했을 정도로 곤봉은 왜군에게 있어서 천적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철로 만든 곤봉, 철곤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당시 힘이 좋은 승병들만 이 철곤을 사용했는데 제대로 다루기만 한다면 왜군과의 접전에서 큰 위력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말을 탄 채로 철곤을 휘두르는 승병들은 최고의 군인으로 대접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승병들은 조직력이면 조직력, 보급이면 보급, 무력이면 무력 모든 것을 다 갖춘 최고의 군인이었기에 왜군에 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뛰어났던 승병들도 승리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시 조선 관군들의 무능함이 큰 원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선 최초의 승병장 영규대사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청주성 전투에서 달아났던 충청도 관찰사 윤성각은 영규대사와 조원의병장이 청주성을 탈환한 후에 돌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병들과 의병은 당장 정규군에 편입하라. 그렇지 않으면 반란군으로 간주하겠다. 청주성 탈환 공적을 자신이 가로채기 위해서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비록 전투에서 달아나버리고 공적을 가로채려는 무능한 지휘관의 명령이라 해도 전쟁 시 상부 지시는 따를 수밖에 없는 법. 결국 영교부대와 조원부대는 정규군에 편입됩니다. 하지만 화가 난 의병장 조원은 홀로 무리한 전투 계획을 세우고 실행까지 옮기고야만 합니다. 금산에서 호남 지역으로 들어오는 왜군들을 막는 작전이었죠. 이 작전은 아군 숫자로도 지형적으로도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는 무리한 작전이었습니다. 이에 권율 장군은 전략적으로 맞지 않는 판단이라며 전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조원의 부하들까지도 반대했으나 결국 조원은 모든 반대를 이겨내고 금산으로 향하고 맙니다. 영교부대는 그동안 함께했던 조원부대가 외롭게 사지로 떠나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었기에 같이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결국 금산에서 벌어진 치열한 전투 끝에 두 부대 모두 전멸하고 맙니다. 일본 부대가 금산에서 철수한 후 조원의 문생들이 금산에 가서 조원과 그 휘하 700명의 시신을 수습하고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 무덤이 바로 오늘날에도 남아있는 충청남도 금산군에 있는 700의사총입니다. 여기서 대단히 아쉬운 점은 영규대사의 승병부대 무덤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같이 묻어졌을 것이다. 따로 산속에 버려져 짐승들의 밥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여러가지 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조선 왕조는 나중에 영규대사의 공을 인정하여 그를 지중추부사에 추중했을 뿐입니다. 사실 근대에 와서야 임진왜란 당시 승병들의 활약이 제대로 드러난 것이지 숭유ok벌 정책을 실행하던 조선시대에는 승병들의 공을 크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임진왜란은 승병들이 없었다면 훨씬 더 길고 어려운 전쟁이 되었을 것입니다. 임진왜란의 영웅이라 불리는 사명대사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죠. 영상 초반에 서산대사가 전국의 경문을 돌려 승려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천 명의 의병들을 의순군이라 칭했는데요. 이 의순군의 지휘관으로 활약한 승려가 바로 사명대사입니다. 사명대사는 승병들이 지리에 발단한 점에 착안하여 매복과 기습작전을 자주 펼쳤습니다. 이른바 게릴라 전술을 사용했던 것이죠. 파죽지세로 북상을 하던 왜군은 의순군의 게릴라 전술에 막혀 평양성에서 진군을 멈추게 됩니다. 이후 임진왜란의 전세를 뒤바꾸게 되는 평양선 탈환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명나라에서 온 지원군과 조선 관군 그리고 승병들이 모두 힘을 합하여 무려 7개월 만에 평양성 탈환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군은 대동강 넘어 남쪽으로 퇴각하게 됩니다. 또한 1593년 4월 의순군의 활약에 힘입어 조선군은 드디어 수도 한양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주까지 피난을 가했었던 선조는 의순군의 호의 속에 한양으로 환궁할 수 있었죠. 하지만 사명대사의 의순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본군을 아예 몰아내기 위해서 남부지방으로 향했습니다. 다시는 일본군이 북상하지 못하도록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인 팔공산성을 사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조선 관군의 무능함으로 승병들은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당시 관군을 지휘하던 경상도 순찰사가 수천 명의 관군과 함께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결국 얼마 남지 않은 병사와 사명대사의 의순군은 북상하는 일본군과 마주하게 됩니다. 당시 치열했던 전투를 묘사한 기록이 공산지라는 사찬읍지에 남아있는데요. 그 기록을 여기 소개해드립니다. 모두가 힘을 다하여 죽기로 싸우고 화살이 없어지자 큰 돌을 굴려내렸다. 당시 팔공산에는 큰 바위가 많았는데 의순군은 이 점을 활용해 바위를 산 아래로 떨어뜨리면서 일본군과 맞서 싸운 겁니다. 산을 오르던 일본군은 수많은 병사가 바위에 깔려 죽거나 다치게 되자 결국 팔공산성을 포기하고 퇴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명대사의 의순군은 다시 한번 한양을 지켜내는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일본군은 지상에서는 삼형대사에게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에게 패하며 조선을 함락하지 못했고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망 소식에 조선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뒤에도 삼형대사의 활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6년 뒤인 1604년에 일본과의 광화를 위한 사신으로 임명받아 일본으로 가서 8개월 동안 외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어 전란 때 잡혀간 3천여 명의 동포를 데리고 1605년 4월에 귀국하게 되죠. 그가 이순신 장군과 더불어 구국 영웅이라 불리는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조선시대의 승병들은 그 활약이 대단했고 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나라를 위해 몸을 던졌던 영웅들이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기억하며 우리는 절대로 이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